안녕하세요. 딸에게 들려주는 인문학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본 적 있니? 채플린은 20세기 최고의 희극 작가로 많은 영화를 만들었으며 특유의 우스꽝스러운 표정과 연기로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풍자로 가득한 영화를 만들었다. 채플린의 영화에는 웃음이 있지만 슬픔을 간직한 웃음으로 초연하면서 아름다우며 동시에 깊은 생각을 하게 하는 힘이 담겨 있다. 특히 영화 위대한 독재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 만들었다 전해진다. 영화에서는 히틀러와 나치에 대한 풍자와 조롱이 담겨 있으며 전쟁에 대한 반대와 평화에 대한 기원이 담겨 있다. 때문에 나치 독일은 이 영화를 수입하지 않았다 전해진다. 흔히 이발사의 연설이라고 불리우는 이 장면은 영화의 최고의 명장면으로 그 연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미안합니다. 나는 황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다스리고도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흑인과 백인 그 모든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남의 불행을 빌기보다 행복하기를 빌고 싶습니다. 우린 남을 미워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줄 양식과 대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자유롭게 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 방법을 잃고 말았습니다. 탐욕이 인간의 영혼을 중독시키고 세계를 증오의 장벽으로 가로막았는가 하면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급속도로 산업 발전을 이루었으나 우린 자신에게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도운 기계는 우리에게 결핍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면서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기계보다는 인권이 중요하고 지식보다는 친절과 관용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더욱 불행해질 것입니다. 비행기와 라디오 방송은 우리를 가깝게 하였습니다. 이런 발명은 전 지구인이 화해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목소리가 세계 온 곳에 들리겠죠.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도요. 그 분들에게 전합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이 불행은 발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 의해 벌어집니다. 이제 증오와 독재자는 사라지고 그들이 빼앗은 것은 다시 올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때까지 그것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군인들이여 그대를 경멸하고 깔보고 그대들의 모든 삶을 통제하고 짐승처럼 다루고 조련하여 전쟁에 쓰는 저 자들에게 복속하지 마시오. 이런 자들, 기계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굴복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계도 만들 수 있고 행복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민주주의 아래 하나가 됩시다. 온 세계를 해방시키고 나라의 경계를 없애며 탐욕, 증오와 배척을 없애야 됩니다. 이성이 다스리는 나라, 기계를 통해 행복이 전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연설은 무척 감동적이며 채플린의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오늘은 지난번 신화에 이어 그리스의 비극을 보기로 했는데 갑자기 채플린이 나왔는지 궁금할 수 있겠다. 사실 세상의 모든 극 형식에는 그 기원이 있고 특히 서양의 모든 드라마는 그리스의 극예술을 그 원조로 본다. 그러니 과거의 유산으로부터 발전해온 20세기 최고의 작품 중 하나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드라마의 어원은 행동하다 라는 뜻으로 인간 행위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있는 극이라는 뜻이다. 그러니 오늘날 드라마를 연속극 정도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모든 공연 예술을 드라마라고 볼 수 있다. 연극과 영화, 뮤지컬, 오페라, 춤, 노래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면 된다. 서구 사회의 모든 드라마는 그리스의 비극과 희극에서 그 시작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스의 극예술은 서사시로부터 시작하여 서정시를 거쳐 비극과 희극이 탄생한다. 그 내용을 역사적인 흐름으로 살펴보면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 동안에는 서사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주요 서사시로는 먼저 보았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비롯하여 신통기와 일관화를 들 수 있겠다. 그 다음으로 등장한 것이 서정시인데 서정시라는 말은 리라라는 악기와 함께 합창단이나 개인이 부른 곡에서 유래되었다. 그리스의 서정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많은 작품들이 남아있지 않다.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대략 기원전 7세기부터 6세기까지 서정시의 시대였다고 볼 수 있다. 서정시는 원래 노래로 부르기 적합한 시를 이야기하는 개념이었다 한다. 그래서 여러 행과 연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그리스인들이 즐긴 서정시는 역사상 최초로 시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용도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지극히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감정을 노래했다. 그러다 보니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형태를 이루게 되었고 리듬이 자유롭고 풍부해졌다. 시만 읽고 있어도 노래로 들릴 정도로 시가 노래가 되었다 볼 수 있다.
그리스 문학 중 서정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며 가장 적게 남아있다. 대표적인 서정시인으로는 아르킬로코스나 사포를 꼽을 수 있다. 아르킬로코스는 최초의 서정시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서정시의 아버지라 불릴만하다. 그는 기존의 서사시의 문법과 어투를 버리고 간결하면서 규칙적인 독자적 리듬을 만들었다. 내용면에서도 영웅담을 벗어나 사랑과 풍자를 노래했다 한다. 아르킬로코스는 파로스에서 노예인 어머니 애니포에게서 서자로 태어났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부끄러워한 적이 없다 한다. 그의 시는 슬픔과 죽음에 대해서도 씩씩한 어조로 대했다 한다. 운다고 슬픔이 끝나지는 않으리니 차라리 한바탕 축제로 이 슬픔을 다스리리다. 처럼 표현했다. 그는 파로스에서 네오블레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처음에 네오블레의 아버지 리캄베스는 시인에게 딸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 약혼이 깨지고 아르킬로코스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 했다. 아르킬로코스는 폭수의 방법으로 시를 이용했고 시를 통해 리캄베스를 공격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당신의 이성을 그리 흔들었는지요? 이날까지는 그나마 균형이 뭔지 아시는 분이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험한 말을 해대는지 아시는지요? 엄중한 약속을 어기셨고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제우스 신이여, 내 홀레그 먹고 다 망가졌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죗값을 치르게 해야죠. 이렇게 시를 쓰기도 하고 톡수리와 여우의 우화를 만들어 조롱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여우 아르킬로코스와 톡수리 리캄베스는 친구가 되기로 했는데 톡수리가 약속을 어겼다. 여우 새끼를 톡수리 새끼들의 먹이로 삼고 날아가 버렸다. 하늘로 쫓아갈 수 없는 여우는 제우스 신에게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기도의 내용은 심한 톡설로 가득 차 있다. 그 후 아르킬로코스는 파로스를 떠나 타소스로 가서 시인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 살았다 전해진다. 그는 고달픈 군인으로서의 삶을 사랑했으며 풍자와 독설로 허풍쟁이나 위선자들을 꼬집었다. 그는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말로써 응징했다 한다. 그는 기존의 전통과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자유로운 개인을 꿈꿨다. 인간은 명예롭기보다는 행복해야 하며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즐거움을 잃어버리는구나. 죽고 나면 명예는 잊히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살아있으라, 살아있음의 멋을 즐겨라. 죽음은 상실에 불과하다. 등의 글을 쓰며 자기 자신의 감정, 사상을 충실히 담아냄으로써 리얼리즘 또는 참여시의 형태로까지 발전했다 한다. 그의 시대는 신흥 상인계층과 기존 기득권인 귀족계급이 싸우던 기원전 7세기였고 그 속에서 그는 서사시가 기존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데 쓰여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개인을 꿈꾸는 새로운 형태의 시를 썼다. 그는 치열한 삶을 사는 독설가이면서 자유주의자로 살았고 권력자와 기존의 정치체제에 맞서 시를 읊었다. 아르킬로코스는 기원전 640년 타소스와 낙소스 간의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전해진다. 그가 죽고 나서 대략 반세기 후 그가 꿈꾸던 자유로운 세상은 솔론을 통해 민주정치의 시작으로 열리게 된다. 샤포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칭송받던 서정시인이었다. 기원전 600년경 레스보스 섬의 아프로디테와 미의 세 여신과 뮤즈를 숭상하는 여성 종교 단체의 장이었다는 사실 외에는 그녀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남아있지 않다. 뮤즈를 섬기는 집이라는 뮤지엄은 사랑과 비와 예술을 좋아하는 여성들의 모임이었다. 그 당시 레스보스에서는 여성들의 지위가 그리스 다른 도시들과는 좀 달라서 최소한 예술 분야에서는 남성들과 경쟁했으며 여성들이 학교에 가서 여성의 덕목을 배우기도 했다. 샤포는 사랑하는 대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정확한 언어로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그렸다 한다. 자신의 몸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이나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불이나 빛나는 불꽃으로 표현하였다 한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샤포 이전의 사랑은 불탄 적이 없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샤포의 시를 살펴보면 다시 에로스가 온다. 사지를 부수며 고문하는 부드럽고 고통스러운 그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괴물이다. 오아티스, 내 무엇이 너를 아프게 하여 나를 떠나 멀리 가는가. 산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이 떡갈나무를 꺾어 넘어뜨리듯이 사랑이 내 영혼을 흔들고 있다. 웃음이 내 가슴을 파고들어 심장을 요동치게 하고 이제는 누구도 아낙토리아의 부재를 기억하지 않는구나. 그 우아한 걸음과 빛나는 얼굴을 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별하여 부재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니? 저녁별이 새벽이 흩어버린 모든 빛들을 다시 모으듯이 양떼들과 염소들, 아이들도 엄마 품으로 돌아가는구나. 상징과 서정으로 가득 찬 샤포의 시를 보면 요즘의 시와 견주어 보아도 손색이 없는 듯하다. 샤포 이전 호메로스 시절의 자연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자연에는 깊은 심연이 있고 커다란 바위가 앞을 막으며 사나운 폭풍이 불어오는 인간에게 적대적인 무엇이며 인간이 이길 수 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샤포의 자연은 인간과 가까운 친구이자 교감을 나누며 인간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가 된다. 아마도 사회가 발전하며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큰 이유 중 하나였겠지만 샤포는 그것을 시로 만들어낸 최초의 시인이었다고 보여진다. 달도 지고 플레이아데스도 지고 자정이다. 나는 혼자 잠에 든다. 젊음의 꽃망울을 사랑했다. 사랑이 왔다. 그것은 반짝임이었고 순간이었다. 또 다른 서정 시인으로는 샤포와 동시대인인 레스보스의 알카에오스가 있다. 그는 서정시 망가로 유명했으며 듣기에 불쾌하다고 여겨진 도리아 방언으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고 여겨졌다고 전해진다. 그 후대의 시인으로 테베의 핀다로스가 있는데 그는 재창 서정시로 유명했다 한다. 서정시 이후 비극의 시대가 열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비극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비극은 애초에 즉흥곡의 지위에서 생겨났는데 비극은 디티람보스의 지휘자들로부터 생겨났으며 그 특징이 분명하게 될 때까지 발전을 촉진한 사람들에 의하여 조금씩 성장하였다.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비극은 자신의 본성을 갖추자 멈추었다. 여기서 디티람보스는 디오니소스 신의 제사에 사용된 합창 또는 춤곡을 말한다. 디오니소스는 신화에서 보았듯이 그리스에서는 부활과 농사와 포도주의 신으로 해마다 농사를 짓기 전 봄이 오면 디오니소스를 찬양하고 기리는 축제를 열었다. 그때 공연된 합창과 춤을 위한 노래를 디티람보스라 불렀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디오니소스 축제에서 공연되던 합창이 차츰 비극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창을 하면 군중이 받아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창을 하는 한 사람이 배우가 되어 특정한 사람을 연기하고 군중이 코러스가 되어 그에 답하는 형식이 점점 극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비극의 사전적 의미로는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주제로 하고 주인공의 파멸, 패배, 죽음 따위의 불행한 결말을 갖는 극 형식을 뜻한다. 비극의 어원인 트라고디아는 수점소를 뜻하는 트라고스와 노래를 뜻하는 오이디아를 합친 말로써 수점소의 노래라는 뜻이다. 수점소의 노래가 어떻게 비극이 되었는지는 몇 가지의 가설이 있는데 염소 분장을 입은 가무단의 노래였다는 가설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염소를 부상으로 주는 대회에서 불리운 노래였다는 가설도 있다. 좀 더 신빙성 있는 가설로는 포도와 농업, 생산을 관장하는 디오니소스 신에게 염소를 제물로 바치며 부르던 제사와 의식의 노래라는 가설로 제사를 통해 풍요를 기원하며 희생제물을 통한 정화의 기능을 했던 노래가 비극이라는 가설이다. 기원전 534년 아테네의 참주 페이시스트라토스는 민중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민중이 가장 지지하는 신인 디오니소스를 기리는 대디오니소스 제전을 처음 개최하는데 첫 번째 제전에서 트라기코스 코러스 경연대회를 열게 된다. 트라기코스 코러스는 디오니소스 신을 기리는 합창 경연대회를 말한다. 최초의 전국 노래자랑이었던 거지. 최초의 경연대회에서는 세스피스라는 사람이 상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경연대회의 우승자에게는 수점소를 상으로 주었다 한다. 그 후 아테네 민주정치를 발전시킨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인심을 수습하기 위해 문화정책을 폈고 아테네 국가의 대대적 원조를 통해 발전하게 된다. 아테네의 연극은 민주적인 정치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능했으며 민주정의 발전과 함께 융성해졌다. 또한 과거에 발달해 있던 서사시와 서정시를 그 자양분으로 하여 비극과 희극이 꽃피우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스 비극을 이야기하면 세 사람의 작가가 항상 등장한다. 그중 첫 번째 인물은 아이스킬로스로서 기원전 499년 24살의 나이로 비극 경연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우승을 다투게 되었다. 그날 관중을 위해 설치한 목조좌석이 무너지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 때문에 이 경연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되었다 한다. 아이스킬로스는 기원전 525년경 엘레우시스에서 귀족 에우포리온의 아들로 태어났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이스킬로스는 비극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 이전까지의 공연은 한 명의 배우와 합창단으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의 판소리처럼 혼자서 1인 다역의 공연이었단다. 아이스킬로스는 배우를 한 명 추가하여 두 명이 얼굴을 마주보며 극적 갈등을 가시화시켜 비극의 형식을 완성시켰다는 평가이다. 그는 그리스 비극의 주요 요소이던 신과 개인, 사회 가운데 사회에 주목하여 강대한 페르시아와 대결한 경험을 토대로 아테네 사회가 갖추어야 할 미덕이나 나아가야 할 방향 또는 범에서는 안 될 금기 같은 것에 주목했다 평가된다. 그는 오만에 대한 신의 저주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독특한 윤리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신들은 죄진 자에게 그 당대가 아니더라도 자식이나 자식의 자식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벌을 내린다는 생각을 심화시켜 한 번 지은 죄는 대를 이어 사악한 행동 속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며 또 그러한 행동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른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40세가 되던 기원전 484년의 비극 경연대회에서 첫 우승을 하였고 그 후 12차례나 더 우승하여 총 13번의 우승을 하였다 한다. 기원전 468년 경연대회에서 28살의 소포클레스에게 우승을 내어주지만 다음에 테바이 3부작으로 우승하였으며 기원전 458년 68세의 나이로 그의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현존하는 유일한 3부작 비극 오레스테이아로 13번째이자 마지막 우승을 차지했다 한다. 그는 생전에 90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고 전해지나 현재 남아있는 것은 7편 뿐이다. 기원전 3세기경 프톨레마이오스가 건립하여 기원 후 3세기 말경 로마의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팔미라의 제노비아로부터 알렉산드리아를 빼앗은 후 파괴된 것으로 알려진 알렉산드로스 대도서관이 불타며 대부분의 작품들이 유실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의 죽음에 관해 전해지는 야사가 있는데 그가 시칠리아를 여행하고 있을 때 거북이를 잡은 수염수리 또는 검독수리가 거북의 등딱지를 깨기 위해서 거북을 바위 위에 떨어뜨렸는데 아이스킬로스가 대머리라 그의 머리를 바위로 오해하여 거북에 맞아 죽고 말았단다. 또 다른 야사로는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서 그 예언을 피하기 위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나갔다가 거북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디까지나 야사로서 비극을 창시한 사람의 죽음이 비극과 같이 끝났다는 이야기로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보여진다. 비극의 완성자라 불리는 소포클레스는 기원전 497년경 아테네 근교 콜로노스에서 부유한 무기 제조업자 소필로스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이스킬로스가 전사로서 참전한 사실을 자신의 묘비명에 새기게 할 만큼 자랑스러워했던 마라톤 전투가 있을 당시 소포클레스는 7살 정도의 어린이였다. 10년 후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동맹군이 승리를 거두었을 때 소포클레스는 소년 합창단의 선창자로 신에게 전쟁의 승리를 감사드리는 찬신가를 선창했다 한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기원전 479년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기원전 431년까지의 대략 50년 정도의 기간은 아테네와 그리스의 최전성기였다. 이 시기에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과 아리스토파네스의 대부분의 희극들도 공연되었고 건축과 미술 등 각 분야의 문화예술이 발달하였다. 정치적으로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노자비 등으로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도시 빈민층이 득세하며 페리클레스가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꽃피었다. 소포클레스는 람프로스에게서 음악을 배웠고 비극의 작시를 아이스킬로스에게 배웠다 한다. 실제로 배웠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초기에 아이스킬로스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는 기원전 468년 29살의 나이로 비극 경연대회에서 아이스킬로스를 물리치고 우승하면서 명성을 떨쳤다. 또한 페리클레스의 정치 노선을 지지하며 정치 생활에서도 요직을 여러 번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원전 443년에는 델로스 동맹의 10명으로 구성된 통솔자에 선출되었으며 펠로폰네소스 전쟁 초기에 여러 차례 해군 제독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그는 뛰어난 비극 작가로서 아테네의 우상이 되고 시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한다. 그가 죽은 후 아테네 시민들은 그에게 텍시온이라는 영웅 칭호를 주었다 한다. 그는 비극의 완성자로서 유명한데 비극 경연대회에서 24회나 우승했다고 한다. 극, 송가, 비가, 잠언 등 123편의 작품을 썼다고 하나 현존하는 것은 7편뿐이다. 그는 대체로 전통을 존중하는 편이었으나 비극의 개혁에도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였다. 아이스킬로스가 제2의 배우를 추가함으로써 비극의 창시자가 된 것처럼 그는 제3의 배우를 추가함으로써 비극의 완성자가 되었고 무대에 배경 그림을 도입하기도 했으며 합창대원을 늘리고 극의 단순성에 변화를 주어 치밀한 구성이나 완벽한 기교를 꾀하기도 했다. 그는 연속 3부작이라는 아이스킬로스의 기법을 버리고 각각의 비극이 자체로 완결되도록 하였다. 또한 인간 운명의 주역이 신이 아닌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것에 집중하였다. 그의 비극에서는 철저하게 신이나 운명에 맞서는 이성적이고 영웅적인 주인공의 고뇌를 다루었으며 불합리한 사회나 권력에 맞서는 주인공을 다루기도 했다. 아이스킬로스는 살라미스 해전에 직접 참가했고 소포클레스는 소년합창단의 선창자로서 살라미스 해전의 승리에 감사드리는 찬신가를 불렀다면 에우리피데스는 전투가 있었던 날 태어났다는 일화가 있다. 에우리피데스의 경우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리스인들에게 살라미스 해전의 기적같은 승리는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92편의 극작품을 쓰고 5회의 경연대회 우승을 했다고 한다. 현존하는 작품은 18편의 단편이 일부 남아있다.
아이스클로스는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 페르시아인들의 오만을 응징하는 신들의 위대한 힘과 교육적 의지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사회를 주제로 하여 인간의 오만에 대한 신의 섭리를 보여주려 했다면, 소포클레스는 아테네의 영광과 몰락을 경험하며 신은 인간에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존재이고 그에 따른 인간 존재의 한계를 보여주려 했다. 반면 전후에 태어난 에우리피데스는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비극의 범위를 넓히는데 일조했다 볼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기법을 도입했으며 영웅들 대신 평범한 인물을 등장시켜 인간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특히 여성의 심리 묘사에 탁월했다 전해진다. 그는 두 선배 작가에 비해 덜 알려졌고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지극히 일반적인 인간의 비애를 설득력 있게 잘 부각시켰다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포클레스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그려내었고 에우리피데스는 인간 그대로를 그렸다고 이야기했다. 인간의 연애, 질투, 폭수, 흉계, 광기, 비애 같은 순수하고 인간적인 감정에 치중해 격정적이고 다이나믹한 극을 연출하였으며 타층적이고 난해했다 전해진다. 그의 작품들은 소포클레스의 비극에서 보여지는 완결성을 해체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학사 최초의 위대한 아웃사이더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는 비극의 대치점에 있는 희극에 대해서 알아보자. 희극은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4세기까지 융성했다 알려져 있으며 아테네의 위급한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사회적, 정치적 풍자를 활용한 언론의 기능을 담당했다 볼 수 있다. 그리스의 희극은 페리클레스 시대의 민주정치 아래에서 언론 자유의 보장에 힘입어 해악과 풍자, 통치자에 대한 신랄한 인신공격까지도 감행했었다. 40년에 걸친 그리스의 내전 즉 펠로폰네소스 전쟁 동안 희극은 끊임없는 반전 사상과 평화에 대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아테네에는 256명의 희극 작가가 활동했다 알려져 있으며 그중 최고의 작가는 아리스토파네스였다. 아리스토파네스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다. 하지만 최초로 그의 희극이 공연된 것이 기원전 427년이고 그때의 나이가 대략 20대 초반으로 보았을 때 태어난 시기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아테네 근방의 부유한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페리클레스 시대에 성장하였다. 그는 젊을 때부터 극작가가 되었고 실제로 연극 경험을 쌓기도 했었다 한다. 아리스토파네스가 만든 희극 작품은 44편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존하는 것은 11편이 남아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끊임없이 시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서서 동시대를 풍자했다. 그의 희극에서 희극적 풍자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역사적 인물은 224명이나 되었다 한다. 주로 정치적, 군사적, 사법적, 종교적 유명인들과 더불어 당시의 지적 사고를 주도했던 소피스트와 드라마 작가들, 공적인 영역에 참여한 기득권 인사들을 총망라하고 있다. 그의 희극 작품 소재는 비정상적인 현실의 정치를 당연한 것으로 일반화시키려는 기득권 세력의 억지와 오류를 유머있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당시 행해졌던 사회제도들에 대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창작 세계를 가지고 민중이 각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현자였던 소크라테스를 희극을 통해 조롱하기도 하였으며 최고의 권력가를 조롱하기도 했다. 권력가는 아리스토파네스를 시민법정에 고발하였으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바랐던 시민 배심원단은 아리스토파네스를 무죄로 판결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다. 그는 엉뚱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전쟁에 대한 반대와 사회의 부조리와 모순을 풍자했으며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가리지 않았단다. 그의 작품에는 풍자를 통한 웃음과 순수한 웃음을 주는 해악이 있었고 권력자들을 꼬집고 비판했지만 누구보다도 조국 아테네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또 다른 희극 작가로는 메난드로스가 있다. 메난드로스는 기원전 342년에서 기원전 291년까지 살았던 아테네의 극작가이자 시인이었다. 그리스 신희극의 대표적 작가로 에우리피데스 비극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시민생활에서의 애증의 감정을 복잡한 줄거리로 엮어 희극적으로 묘사한 작가로 알려져 있다. 유연한 표현력으로 성격 묘사나 사실성이 뛰어난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그의 작품 수는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존하는 것은 단편 여러 편만 남아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리스의 극예술이 발전되어 온 역사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비극과 희극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비극과 희극의 차이는 무엇일까? 죽음으로 끝나면 비극이고 결혼으로 끝나면 희극이라는 말이 있다. 넓게 보면 비극은 죽음, 파멸, 진정성, 희극은 환희, 결혼, 축제, 번식, 재생 같은 것과 연관된다. 비극과 희극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비극적인 결점이 그것이다. 주인공이 그걸 극복하면 희극이 되고 극복하지 못하면 비극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비극적인 결점을 극복하지 못해 비극으로 분류된다. 더 중요한 차이는 작품에서 주인공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의 처리 방식에 따라 나타난다. 비극은 갈등의 해결책이 없을 때 일어난다. 반면에 희극에선 갈등이 결국 해결되고 만다. 비극이 주로 죽음으로 끝맺는 건 문제를 끝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은 역사보다 철학적이고 주변 인간들보다 뛰어난 인물을 등장시켜 공포와 비애를 일으킴으로써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한다고 정의했다. 반면 희극은 웃음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제공하며 사회 문제와 부조리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한 문제 제기에 그 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의 비극은 인간 내면에 대한 성찰과 탐구로 그리스 정신을 구현해냈다. 그리스 비극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리스 철학을 완성하는 전제가 됐다는 평가도 받는다. 반면에 희극은 관객의 깨어있는 인식을 요구한다. 인간을 옥죄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제도, 관습들을 거부하고 뛰어넘으려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가 쓴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니? 아주 대단히 유명한 소설이라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지. 이 소설 속에 희극을 논하고 웃음을 찬양한 서책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잠시 그 내용을 보자면 이 서책에서는 웃음이 예술로 과대평가되어 있고 식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세상의 문으로 과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철학이나 부정한 신학의 대상이 되어서야 어디 말이 됩니까? 웃음은 사악한 인간을 악마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요. 무슨 까닭이냐? 바보들의 잔치에서는 악마 역시 하찮은 바보로 나타나니 이를 능히 다루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요. 허나 이 서책은 악마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가르치고 있어. 술로 목젖을 가글거리듯이 웃으면서 사악한 인간은 제가 주인이라도 된 듯이 뽐내는 법이요. 제 주인을 공경함으로써 제 위치를 역전시켰을 테니까. 헌데 이 서책은 바로 그 순간부터 영리하고 머리 좋은 식자들에게 이 역전을 합리화할 책략을 가르치고 있어. 인간에게 있어서 적당한 웃음은 죄인인 우리의 분수를 알게 합니다. 헌데 이 서책을 보면 그대같이 타락한 인간들은 극단적인 3단 논법을 끌어내어 웃음이 인간의 목적인 양 오인하게 됩니다. 웃음이 잠시 사악한 인간의 두려움을 잊게 해주는 수는 있어요. 율법이란 두려움이 지운 짐입니다. 이 두려움을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지요. 헌데 이 서책은 악마를 두드려 불똥을 튀게 하고 이 불똥으로 온 세상을 태우려 하는가 하면 웃음을 프로메테우스도 알지 못하던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는 새로운 예술로 정의하고 있어요. 웃는 순간 사악한 인간에게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 됩니다. 허나 그때가 지나고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일상으로 되돌아오면 죽음의 두려움이 다시 일어납니다. 이 서책에 따르면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 죽음을 쳐부술 수 있는 새로운 파괴적인 겨냥이 가능합니다. 우리 죄 많은 인생이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선견자가 되고 천상적 은혜의 총화가 되어 어쩌자는 것이요? 과거 수세기 동안 우리 신학의 박학들과 교부들은 신성한 가르침의 향기로운 요체를 은밀하게 간직하며 고결한 사상을 통하여 타락한 자와 천박한 유혹을 구제하려 했소. 그런데 이 서책은 희극을 풍자극이나 광대극과 함께 싸잡아 불완전하고 오류에 빠진 허약한 인간의 연기를 통하여 감정을 씻어내는 무슨 영약이냥 선전하고 천박한 것을 오히려 받아들임으로써 거짓된 식자로 하여금 악마적으로 뒤틀린 거만한 자들을 구하려 하고 있소. 이 서책은 인간이 이 땅의 활락격만으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사상을 고취할 우려가 있어요. 아빠가 가진 책이 오래전에 출판된 것이라 번역도 좀 어렵게 되어 있네. 하지만 희극과 희극의 본질적인 것에 대한 사유가 담겨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여기에 소개를 해봤다. 좀 뜬금없긴 하지만 장미의 이름은 세계적 석학인 움베르토 에코가 쓴 추리소설 형식의 소설인데 여기 내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아기 편에 대하여 쓴 글이다. 실제로 시아기 편이 존재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시아기에 보면 희극에 관해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시아기 편이 희극에 대해 쓴 글이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했지만 나중에 사라져버렸다는 가정을 하고 이 글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세의 수도원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독선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묘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비극은 사회체제나 사상을 강화하거나 옹호하는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희극은 풍자와 비판을 통하여 사회체제에 반항하는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 담겨있다 생각된다. 비극은 주인공과 나를 일치시키며 극에 몰입하여 적과 싸우게 된다. 주인공이 싸우는 이유는 불의가 승리하면 안 되기 때문이고 죽음이 덮치면 안 되기 때문이며 범죄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인간의 정의가 훼손되지 말아야 하고 인간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적을 맞아서 주인공은 용감하게 싸우는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며
주인공이 그 싸움을 통해 죽어도 관객들은 그 슬픔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반면 희극의 관객들은 극에 몰입하게 되면 좀 곤란한 상황이 된다. 희극의 주인공은 고귀한 사람이 아니라 비천하며 도덕적으로도 좀 부족한 사람들로 사회에 대한 통렬한 풍자와 비판을 가한다. 그러므로 관객들은 극을 관조하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객들의 생각을 통해 희극이 추구했던 비판이나 풍자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스에서 꽃피운 비극과 희극은 16세기 말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등장해 다시 중흥기를 맞는다. 이어 유진 오닐의 희곡,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 등 예술, 사상, 종교, 역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스의 비극과 희극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극 영화과에서는 아직도 교재로 삼아 공연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공연장에서 공연될 만큼 문학적으로도 뛰어날 뿐 아니라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볼 수 있다. 이가 출신의 아빠가 그리스 문학의 역사까지 살펴보려니 힘에 부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내용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다음번에는 비극과 희극 작품들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자. 오늘은 세상은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희극이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비극이라는 명언으로 이야기를 마치려 한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